중국이 정재우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 강성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한 데 맞불을 놓은 건데 정 대사는 싱 대사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 언행에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동관 후보 아들의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당시 동창생이 지난 1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TV조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강원 양양의 한 백사장에서 낙뢰 사고를 당한 6명 가운데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부상자들도 장기 손상과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30대 한국인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병원을 운영 중인 중국인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이 혈청 주사를 맞다가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중 관계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 정책에 훈시하는 듯한 발언과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대표의 처신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죠. 우리 정부가 9일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중국이 우리 주중 대사를 초치하는 맞불 대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한중 관계 문제점을 깊이 반성하라고 했다는데 다른 주권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발언으로는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차관복급인 눅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어제 정재우 주중 한국 대사를 만나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관계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라고도 했습니다.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린 싱 대사의 발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재호 대사는 싱 대사가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이며 사실과 다른 언행을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주중 한국 대사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관저로 초대해 15분 동안 일방적 주장을 쏟아낸 싱 대사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국 대사 초치에 민주당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려와 함께 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천안함 호국용사가 아닌 중국 대사를 훈계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두고 나선 민주당 덕분입니다. 최근 중국이 거친 말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전랑 외교에 치중하면서 한중 사이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여권에선 요즘 아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일자 중소벤처기업에서 봉급받고 일하는 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혹 제기에 앞장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아들의 성매매,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나 답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대표의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좌파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는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암호화폐 투자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아들이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한 것이다며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만 받고 일하는 회사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로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해당 보도를 직접 인용한 것을 겨냥한 것인데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아들의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에 답할 차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아들을 향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성녀는 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의 아들을 2019년 1월부터 2년간 카드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발끈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자신과 아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만 밝히면 끝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고위공직자나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인사에게 우리 사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동관 특보와 관련해 아들의 학폭 의혹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취재진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한 명과 연락이다 글을 통해 입장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에게 지난 2011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된 A씨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TV조선에 보내온 입장문입니다. 이 특보 아들에 대해 A씨는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과를 받아 이미 화해했고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이 특보 아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정 교사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술서에 대해선 자신이 쓴 게 맞지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며 쌍방의 다툼 사례였는데도 자신이 입힌 가해는 빼놓고 쓴 거라고 했습니다. 이 특보의 아들에 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경원 전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는데도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이제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A씨는 특히 자신을 학교 폭력 피해자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도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를 거론하며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 급반항 권력 실세라는 오명을 갖지 않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국민의힘은 학폭이라는 중요한 사회 문제를 정치 공작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아들을 뇌물 공범으로 입건하고 부인에 대해서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경기도의 대북 사업 자금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은 쌍방울 계열사인 연예기획사에서 2020년 10월부터 11개월 동안 일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출근은 14차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아들에게 지급한 월급을 사실상 이 전 부지사를 보고 준 불법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얼마 전 이 전 부지사의 부인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2차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 부인을 소환해 쌍방울에서 건네진 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과의 대질신문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50억 원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부동산 업자로부터 매달 2천만 원씩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추가 뒷돈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의 한 백사장에서 낙뢰에 맞아 6명이 다쳤습니다. 그 가운데 30대 남성이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들도 장기 손상이나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 곳곳에 검은 수영복을 입은 남성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 서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연신 다리를 주무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들것과 서핑보드로 부상자를 옮깁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일어난 강원도 양양 설악해변 낙뢰 사고 직후 모습입니다. 사고를 당한 20대와 40대 남성 등 6명 가운데 심정지 상태였던 30대 남성 1명이 오늘 새벽 4시쯤 숨졌습니다. 병원 이송 뒤 호흡이 돌아와 기대를 걸었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심정지에서 이송했는데 병원 가서 10분 안에 이제 호흡이 돌아온 것 같거든요.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의식이 혼미했던 40대 남성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간과 폐 등 장기에 큰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경상자 4명은 팔다리 감각 이상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핑을 마치고 백사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던 상황이고요. 백사장에 있다가. 또 다른 20대 경상자 1명은 우산을 쓰고 백사장을 걷다가 낙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낙뢰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낙뢰는 여름철 대기가 불안정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충북과 경기 등에 기습 폭우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낙뢰 사고는 근래 들어 인명피해가 가장 컸고 우리가 자주 찾는 해변가에서 발생해 더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이렇게 젖은 땅인 해변이나 고도가 높은 산지는 낙뢰에 특히 위험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낙뢰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박이 굵은 소나기와 함께 쏟아집니다. 캠핑장 잔디에도 우박들이 눈처럼 쌓였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서 우박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대기 불안정. 대기 밑에 있어야 할 무거운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 상하층 온도차가 커지면서 우박과 폭우, 낙뢰 등이 발생한 겁니다. 최근 10년간 관측된 낙뢰는 한 해 평균 10만 8천여 회, 주로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나 대기 하층부에 뜨거운 수증기들이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용이해서 최근 10년간 낙뢰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는데 절반은 산지에서 3분의 1은 골프장 등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번개가 친 뒤 30초 안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자세를 낮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뒤에도 30분 정도는 더 기다려야 안전합니다. 우산이나 등산 스틱, 골프채 등 긴 물건은 바닥에 눕혀놓고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하고 나무나 정자 등은 벼락을 차단하지 못하므로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낙뢰 사고부터 캐나다를 덮친 대형 산불까지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이상기후로 접점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현실이 된 기후변화 위기를 짚어보고 올해 한반도에는 어떤 이상기후가 전망되는지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낙뢰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네, 낙뢰의 건수는 해마다 변동성이 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증가 추세입니다. 이 온난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낙뢰가 빈번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면적의 40%를 잿더미로 만든 캐나다 산불 역시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캐나다 동부 지역은 이상 고온으로 평년보다 10도나 높았는데 반면 3월에서 5월 사이 강수량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산불 확산을 부추겼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최강 추위의 대명사인 시베리아에는 폭염이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시베리아 알타이주의 도시 바에보의 기온이 39.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6월 초에 40도에 가까운 폭염을 기록한 건 무척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동남아 지역도 200년 만에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은 올봄에 낮 기온이 4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모두 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봄이었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서 5월 전국 평균 기온은 13.5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구 곳곳에 공기 온도가 다 높아졌군요. 올해 슈퍼 엘니뇨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것도 기후변화가 원인입니까?
네, 엘니뇨는 이 적도 부근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엘니뇨 자체는 기후 변화와는 관계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초래한 온난화와 결합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이상 기후가 나타납니다. 1950년 이후 슈퍼 엘니뇨는 3번 발생했는데 올해 4번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What we're predicting is an El Nino in this winter coming up and possibl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winters, which when added to the greenhouse gases and the warming they provide will give us a very high chance of a record year. 네,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6년 한반도의 폭염 일수는 22일에 달해 관측사상 역대 3번째로 무더운 날이 많은 여름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여름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엘니뇨가 나타난 여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늘어납니다. 기상청 역시 7, 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이 80%라고 전망했습니다. 더위는 평년보다 무덥겠지만 최근 10년 새 가장 더웠던 2018년과 같은 지독한 폭염은 아닐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후는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와 엘니뇨로 인해 5년 내에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확률이 9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상기후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 피부에 맞닿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종이컵 하나라도 안 쓰려는 노력을 저부터라도 해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방송인인 한국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현지 경찰이 시신 유기 혐의로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여성이 혈청 주사를 맞다가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 구독자가 25만 명이나 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 6월 초 여성 지인과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지난 6일 푸놈펜 인근 마을 연못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이틀 전 푸놈펜에서 400km나 떨어진 수퉁의 병원을 찾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중국인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생리식염수와 혈청 주사를 맞은 A씨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망했다며 A씨 시신을 차에 실어 연못가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청 주사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A씨가 캄보디아에서 왜 이 주사를 맞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씨와 동행했던 여성은 현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캄보디아 경찰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도박 혐의로 외국인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중에 회의실 창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활짝 열어도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 해도 집단 탈주를 눈치채지 못한 경찰의 감시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도박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23명이 조사를 기다리던 지구대 회의실입니다. 한켠에 있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창문이 열린 틈을 재보니 불과 20cm로 성인들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외국인 피의자 10명은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집단 탈주는 오늘 아침 6시 20분부터 40분까지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10명이 좁은 창문 틈으로 달아나는 동안 당시 지구대 경찰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시 지구대에는 경찰 10여 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외국인 피의자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경찰이 도주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지구대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주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외국인들이 대체로 통제에 잘 따른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지구대 1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6명은 불법 체류 신분이 탄로날까 봐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6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원 확인 절차를 더 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형사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달아난 외국인의 행방을 쫓는 한편 현장 경찰관들의 피의자 관리 지침 위반 등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늘 새벽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 불이 나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자전거뿐 아니라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 화재도 잇따르고 있죠. 이 경우는 소화기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가 뼈대만 남은 채 모두 불탔습니다. 서울 염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불은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봤더니 좀 탄내가 나고 사람들도 많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전에서 계속 쓰는 2차전지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전기차와 킥보드, 전기 자전거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지난해 44건으로 4배나 늘었고 전동 킥보드 화재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배터리 자체 결함이나 과충전으로 추정됩니다. 2차전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전지 배터리는 수천 개의 건전지 셀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가 나면 1000도씨가 넘는 고열이 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서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은 이동식 저수조까지 동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화기 사용은 피하고 119 신고 후 대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그 열폭주 현상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더라도 수소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전기차 제조사와 모델명을 알려주는 것도 진화에 도움이 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성남 순회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중상을 입은 시민 3명이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인파에 깔렸던 한 부상자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조를 도왔다고 전했는데 구조 당국도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힘을 보탰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거꾸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굴러 떨어집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모여들더니 겹겹이 쌓인 부상자들을 구조하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10여 명의 인파에 깔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부상자를 발견하자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먼저 구조에 나섰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안 탄 사람들이 끌어당겨가지고 하고 계셨어요. 까인 사람부터 먼저 해주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시민들이 빠르게 구조 활동을 펼치면서 일부 부상자들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도 전에 구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신고 4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도 응급 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준비까지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헬로윈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상황 등 사회재난 대비 훈련이 성과를 냈습니다.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재난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역주행 방지 장치 고장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철도경찰과 국과수 등은 오는 13일 합동조사를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최근 로또 복권 당첨자 조작설이 입길에 오르면서 시끄러웠습니다. 이 조작 의혹이 끊이질 않자 어제 로또 복권 추첨은 방청객 1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검증했고 또 방청객들은 어떻게 봤는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무 담당자들이 참관인 명단과 출입증을 정리합니다. 대기 장소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담당자들은 로또 복권 추첨기를 무대 위로 옮깁니다. 로또 복권 판매 관련 담당자들은 추첨 원리와 방식, 도구들에 대해 설명했고 무게는 4g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범위에 들어오면 쓸 수 있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RFID 칩을 통해 당첨 번호가 실시간 기록되고 당첨자 발표 이후 티켓 발매도 제한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가방 5개에서 임의로 공 5개씩을 꺼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의심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좀 의심을 안 해도 됐었던 것 같았습니다. 1등 당첨자 50명, 2등 당첨자 664명이나 나온 건 응모자가 번호를 직접 기입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자동 기입 비율이 높을수록 확률상 1등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로또는 814만 분의 1의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약 1억 건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명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화살을 쏘는 방식은 경계선에 맞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위변조 관련 특허 2건을 등록해놨고 관련 기술을 2026년까지 도입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전 전셋값보다 더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죠. 최근 역전세 물량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권에 한정된 현상인데다 전세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올 하반기에 다가오는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9억 원 안팎으로 형성됐는데 지난달 거래에선 12억 2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12억 원 선이었던 2년 전 전세 가격을 사실상 회복한 겁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거래된 전세 보증금 수준과 예약 과정 등을 보면 고점이었던 2년 전과 어느새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서울 지역 역전세 거래는 11,500여 건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론 9,651건으로 한 달 사이에 2,00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 역전세 감소는 강남 3구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200여 건, 서초구와 송파구도 20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사이 매매 거래는 늘어나 다시 갭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역전세 해소 흐름이 강남권 중심의 국지적이고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역전세 문제가 더 커질지 아니면 해소될지 여부는 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하반기는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세 계약 시 최근 6개월 가격 흐름과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수십조 원대 적자에 빠진 한국전력이 자구책을 내놓으며 쇄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반납하는 계획도 포함됐는데 노조가 반대에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적자인데 왜 우리 임금을 깎느냐며 한전공대 출연금을 줄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부채가 190조 원까지 폭증한 한국전력. 여의도 건물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 등 25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고강도의 긴축 경영과 함께 재무위기 극복에 힘써왔습니다만 둘러싼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재무 개선안에는 부장급 이상은 올해 임금 인상분 전액, 차장급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반납을 놓고 직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으로 비롯된 한전 적자 책임을 직원들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한전 내부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한전공대 출연금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공대에 1,724억 원을 출연했고 올해는 1,588억 원, 내년과 내후년까지 약 2천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도 한전공대 출연금이 부담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밝힌 상황.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이라는 것도 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7조 원의 적자를 눈앞에 둔 한전으로선 자구책 추진이 불가피한데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가 추가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의 규모는 우리 돈 780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여러 산업에 투자하면서 영향력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모셔가더니 최근에는 PGA를 흡수하고 IT 기업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업을 빨아들이는 오일머니 블랙홀에 정수영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6일 세계 골프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미국 프로골프협회 PGA가 출범 1년밖에 안 된 리브 골프와 전격 합병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We just realized that we were better off together than we were fighting or apart.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후원을 받는 리브 골프는 출범 직후부터 자금력을 앞세우며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스 등 PGA의 주요 선수를 빼갔습니다. 소송 전까지 벌이던 두 단체의 갑작스런 합병 발표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한 날 이뤄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사우디는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 등 인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We were going to in fact make them pay the price and make them in fact the pariah. 하지만 중동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다시 사우디의 손을 잡았습니다. Indeed, with GCC at the core of our vision for Middle East that is more stable, more secure, more prosperous, more integrated. 외교와 골프 모두에서 사우디가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 펀드의 영향력 확대는 심상치 않습니다. 780조 원에 달하는 국부 펀드를 등에 업은 사우디 프로축구 팀들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비롯해 지난해 발롱도르를 받은 카림 벤제마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겐 약 6,900억 원의 연봉을 제안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글로벌 산업계까지 쥐락펴락하는 상황. 사우디와 2030년 엑스포 유출을 두고 경쟁하는 우리나라로선 미국과 사우디 간의 밀월 관계가 가시화되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부 국가의 표심이 사우디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 이뤄집니다. 의석수로 봤을 때 가결이냐 부결이냐는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는 건데 친명계와 비명계의 생각이 다릅니다. 정민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두 의원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파 간 이해관계가 달라 쉽사리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친명계는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두 의원이 이미 책임을 지고 탈당까지 했고 검찰 수사도 성실히 받고 있다며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압수수색도 남발하고 있지만. 비명계는 노웅래, 이재명에 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마저 반대할 경우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산이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번 가결 여부가 향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만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 대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정청래의 마이웨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까지 함께 하겠다고 버티면서 당내가 시끄러운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 행안, 산자위를 포함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6자리를 채우기 위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원장직을 정하려고 했지만 전직 장관과 전 원내대표, 현 지도부가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에 각각 내정됐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한정혜 전 환경부 장관은 새 기준을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 의원은 행안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어서 내일 의총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 의원이 위원장직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1년씩 맞교대하는 게 여야 합의였다는 겁니다. 1년 전에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정청래, 장제원 맞교대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SNS에서 추가로 임명직 당직자인 경우 상임위원장과 겸임하지 않는 게 맞지만 자신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고요. 재선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왜 손흥민만 뛰어야 하나 벤치 선수도 골고루 기용하라 이런 논리와 같다고 한다는 의원들 의견을 소개하면서 내일 의총이 시끄러워질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강성 지지자들 응원을 등에 업고 행안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단기적으로 행안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명령을 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그 사이에 정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 만큼 당직과 원내직을 겸직하지 않는 관행을 볼 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직과 원내직을 겸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최고 지도부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이런 오래된 룰이 있는데 실제 2005년 재경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당 사무총장에 선임되자 위원장직을 내려놨고요. 지난해 민주당 김민기 사무총장도 국토위원장을 맡으면서 사무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중립성을 갖춰야 할 상임위원장을 당 최고위원이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정청래의 마이웨이의 느낌표는 선당 후사의 길로 하겠습니다. 예.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 욕심을 나중으로 챙긴다는 의미죠. 가뜩이나 시끄러운 민주당이 정청래 사태까지 더해져 당내 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선당 후사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딱 걸린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에 걸렸다는 얘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 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건데요. 평산 책방에서 플라스틱 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불시 단속을 해달라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남 양산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답했습니다. 법에 따르면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산시는 오늘 13일까지 책방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과태료 처분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신고 이후에 현재 책방은 플라스틱 컵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정부 때인 2018년 8월에 해당 법이 처음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에 앞서 7월부터 텀블러와 에코백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청와대 내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을 받고는 그 이후부터는 청와대에도 이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이제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 바뀌었고요. 저 장면,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텀블러를 들고 있는 장면, 유명한 어떤 사진이고 장면이고 그렇지 않나요?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예. 텐데요. 지난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는 그 이후에 문 전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경내에서 텀블러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고요. 청와대 참모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텀블러를 쓰는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이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을 찾았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과 앞치마를 두른 채 계산대에 선 사진, 또 함께 술잔을 부딪히는 사진을 올리면서 과오를 자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참 애매모호한 말을 또 했는데 지금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연장선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즉각 반응을 냈는데요.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5년을 선사한 두 사람 만남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강훈식 의원은 앞서 지난달에 사전에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응천 의원은 내로남불 딱지가 붙은 게 조국 사태 아니냐면서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의 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를 두고도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딱 걸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느낌표는 실천 없으면 쇼일 뿐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문을 연 지 한 달 반 정도 된 평산 책방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재단법인 명의라더니 문 전 대통령 개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다가 열정페이라는 비판에 휩싸여 철회하기도 했었죠. 이번 일회용품 사용 논란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법안까지 시행할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정작 퇴임 후에는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들의 실망을 부르고요. 또 진정성마저도 의심케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서점가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마흔입니다.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나이 마흔의 정의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도 있지만 유독 책 시장에서 40대가 약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직장인들로 붐비는 서점. 매대 곳곳에 마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올 상반기에만 출시된 마흔 서적만 19종. 일부 인터넷 서점에선 중년 타깃 도서 출간량이 최근 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종류는 자기 개발서부터 에세이, 철학서까지 다양합니다. 40대가 사회 경제적으로 완성된 시기일 거라는 생각과 달리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넵니다. 마흔이 닫아 들었는데도 많은 인생의 해결책이랄까요? 뭐 그런 걸 얻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 책을 통해서 많이. 30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일에 치여서 이제 조금 바쁘게 살다가 40대 때부터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앞으로 이제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출판계에선 독서 시장의 노령화를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영상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달리 활자에 좀 더 익숙한 40대가 자연스레 주 고객층이 됐다는 겁니다. 영상 매체도 좋아하지만 여전히 책에 대한 그런 물성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세대인 것.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불혹 마흔. 하지만 출판계에서는 금쪽 같은 마흔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간 지역은 맑게 드러났지만 현재도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한 소나기 구름대가 곳곳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에서는 오늘 밤까지도 5에서 최대 60mm가 더 내릴 수 있겠고요. 내일은 낮부터 밤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 내륙에서 모레 오후에는 주로 중부를 중심으로 소낙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도 5에서 50mm 정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안개도 말썽이겠습니다. 출근길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륙 지역 곳곳에서 30도 가까운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이 점점 더 더워지면서 주 후반에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1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